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제가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도 직면 후 인지와 정서가 갈등한다면 이란 내용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인지가 무엇인지 또 정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지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 인지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지각, 기억, 상상, 구상, 판단, 추리 등 지적 작용을 인지라고 하는데요. 유사한 말로는 인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식이란 단어는 인지 더하기 분별력 더하기 판단력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역사 인식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적절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 역사 인식이 있구나.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저 사람 좀 역사 인식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사용할 때 인식이라는 단어를 쓰죠. 역사인지라는 단어는 왠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지와 인식이 비슷한 단어 같기는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지와 관련돼서 부정적 사례로는 인적 오류가 있고 인적 왜곡이 있는데 오류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다? 왜곡입니다. 그래서 외도와 관련해서 인적으로 오류가 벌어지는 분들도 있고 왜곡이 벌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왜곡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있죠. 남자가 외도할 수도 있지 이런다든지 살다 보면 외도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은 오류가 아니고 왜곡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정서하고 관련해서는 정서는 이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좀 더 들어가 보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또는 느낌 등을 다 포함해서 정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느낌이나 감정을 정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서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정서적 결핍이라든지 정서적 손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그리고 원가족에서 많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정서적 공감을 차단한다든지 또는 정서적 공감이 불능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외도 행위자들 같은 경우에 이 정서적 공감을 차단시켜버리거나 또는 정서적 공감에 대한 능력을 불능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정서적으로 억압을 한다거나 감정 노동을 회피하는 것도 이제 정서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가 되겠죠. 이렇게 인지와 정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머리는 인지적 작용을 하고 사람의 가슴 부위, 마음은 정서적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중에 인지와 정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인지가 더 많이 발달돼 있거나 인지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수는 있지만 인지가 너무 강하면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인지는 좀 떨어지는데 여기서 인지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지적 작용이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 반응을 먼저 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서가 더 1순위로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민감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정서적 교감이나 공감 같은 건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정서에 대한 통제라든지 조절, 즉 감정 처리가 미숙할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감정을 폭발을 해서 그냥 짜증이나 화 수준이 아니라 경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겠어요? 어쨌든 순간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났을 때 균형을 딱 맞추는 것이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존감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자기만 존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타인을 존중하는 것도 이제 자존감입니다. 다만 또 어떤 분은 타인만 존중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겸손이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들 보면은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존중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자격지심 이런 게 있어서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건데 따라서 자존감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자존감이 참 건강하구나. 근데 어느 한쪽으로 경도된다. 예를 들어 자기만을 존중한다거나 타인만을 존중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기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돼서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근력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기둥에다가 고무줄을 딱 묶어놓고 뭐 한 1m짜리 고무줄을 5m 밖에서 당겼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되죠? 고무줄이 기둥 쪽으로 탁 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고무줄의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나 시련이나 실패를 이제 겪게 되면 마음이 뭐 의기소침하거나 움찔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탄력이 있을 경우는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된다는 그런 극복하는 힘을 말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회복 탄력성이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역경과 시련 그리고 실패를 삶의 승화기회로 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제 증명이 가능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으로 넘어왔냐면 바로 이 인지와 그 다음에 정서가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기에 촉매로 들어가는 것이 자존감과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온 거죠. 근데 이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자존감이 건강하면 회복 탄력성도 좋고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면 회복 탄력성도 좋지 않다.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자존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자존감이 절대치가 아니고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는 범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뭐 병원을 가나 또는 상담센터를 오나 스트레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감정 노동 중에 내가 이제 소진될 정도의 감정 노동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루에도 12번씩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의 어디를 툭툭 건드릴까요? 자존감도 건드리고 회복 탄력성도 툭툭툭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훅 떨어지거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면 이제 상대편에 있는 회복 탄력성 또는 자존감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적 상관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이제 관리하려면 관건은 뭐다?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범위를 좁혀서 부부나 부부 사이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제 하루에도 12번씩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즉, 감정 노동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정폭력이나 외도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면서 자극 추구가 높은 분은 외동회의가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극 추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을 추구해서 얻는 만족감, 뭐 행복감도 있지만 쾌락이라든지 짜릿함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극 추구가 높은 분들이 좋은 쪽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뭐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좀 부정적인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술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또는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또는 스피디한 거, 짜릿한 스포츠 막 익스트림한 그런 어떤 운동,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간다? 성적인 부분, 또 외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찰나적인 그런 쾌감을 맛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높고 자극주구도 높고 이러다 보면 이제 외도 행위를 하는 동안 뭔가 짜릿하고 뭔가 쾌감이 있고 이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드시는 이유도 사실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술을 막 마시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의존하고 이제 중독에 빠지는데 어쨌든 외도 행위도 그 술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울러 외도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벌어지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외도 행위자들은 외도 행위를 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뭐도 떨어질까요? 회복 탄력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외도 행위를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또는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죠. 아울러 아까 제가 인지와 인식 할 때 인식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외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떨어질 경우, 즉 어떤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인지가 이제 인식이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외도 행위를 쉽게 중단하지 못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이제 외도가 발생할 때 외도 행위자에게는 인지보다는 정서의 지배가 강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머릿속으로는 이거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은 있지만 감정적으로 뭔가 확 끌리면은 인지가 정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지와 정서가 싸우면 인지가 이길 것 같은데 정서가 이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면 외도 피해자는 어떻게 되냐면 정서적 반응을 먼저 합니다. 인지적 반응보다. 그래서 정서적 반응의 지배를 받게 되죠. 특별히 어떤 정서적 반응의 지배를 받을까요? 부정적 정서 반응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공포스럽거나 의심스럽거나 분노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외도 행위자는 정서적 반응을 딱 차단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감정 노동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대표적인 감정 노동이 뭐예요? 외도 행위자의 수치심, 죄책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부부 사이에 외도로 인한 어떤 상처, 아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공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외도 행위자가 그걸 딱 차단해 버리니까 외도 피해자는 계속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외도 행위자는 자꾸 차단하고 거리두기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부부가 매일 싸운단 말이에요. 매일 다툰단 말이에요. 문자로도 싸우고 전화로도 싸우고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에서도 다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소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여기에 평소 부부의 의사소통이 비효과적이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소진된 삶의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누적됨으로써 이제 파국을 맞이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이혼하는 부부들은 서로 믿거나 또는 증오하거나 혐오해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지만 많은 부부들은 서로 소진돼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진되는 삶의 근거 또는 근원을 찾아가 보면 이 정서적 반응을 한 사람은 탁 차단하고 한 사람은 막 그거에 대해서 갈극하면서 무언가가 이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파국을 맞이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인지와 정서가 싸울 때 정서가 이긴다는 건 못지않게 이런 외도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이 정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이자 윤활유인데 이게 메말라 버리면 오히려 문제를 더 못 풀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아까 제가 이제 머리는 인지를 상징하고 가슴은 정서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길이가 뭐 30cm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30cm 안에서 인지와 정서와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합한다는 건데 이걸 통합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부부는 외도 인지 후 또는 외도 직면 후에 파국을 맞이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는
다양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정신분석 치료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인적 오류와 왜곡에 대해서 접근하는 인지치료 또는 이제 정서적인 교감이나 공감 이런 거에 서 한계가 있을 경우는 정서치료 또는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인지 정서 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EBT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행동까지도 들어가는 이런 이제 치료를 받아야 인적 오류나 왜곡을 교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결핍이나 그 손상에 대해서 거기에 상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행동적으로 어떤 폭력이라든지 또는 외도 행위를 계속 이어갈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 내지는 예방적인 효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인지와 정서가 갈등을 벌이면 누가 이긴다? 정서가 이긴다. 근데 이게 균형을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가 벌어졌다면 치료가 필요한데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분석 치료도 필요하지만 인지치료나 정서치료 또는 인지정서 행동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